73페이지 상강 주제통합지문 갑시다. 주제통합지문 두 개로 이어져 있으니까 하나씩 먼저 가보자. 하나, 둘, 셋. 가지문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지문 먼저 가볼게요.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빨리 갈게. 감정미학은 미의 본질이 감정에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음악에서 감정미학은 바로크 시대에 본격화된 개념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감정미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정미학은 미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름다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정에 있다고 보는 거야. 얘는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바로크 시대 때 본격화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이전에도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주목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감정을 모방한 음악이 인간의 도덕적 속성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주는 감정적 흥분이 인간의 도덕적 성향인 에토스에 영향을 미쳐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음악을 교육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음악이 인간의 윤리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러한 사고는 음악에서 감정미학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라는 거죠.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대 그리스 음악이 인간의 윤리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런 사고는 음악에서 감정미학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은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의 핵심어는 뭐냐면 감정미학입니다. 감정미학은 아름다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감정에 있다고. 언제 본격화된 개념이야? 바로크 시대에 본격화된 개념이야. 그럼 바로크 시대 이전에도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한 때가 있었지? 그때가 언제라고?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그래서 음악이 인간의 윤리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러한 사고는 음악에서의 감정미학의 발전은 중요한 토대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미학의 발전할 토대가 된 건 언제? 고대 그리스. 본격화된 건 언제? 바로크 시대. 그 감정미학은 뭔데? 아름다움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감정에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가볼게요. 중세도 고대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윤리적 영향력을 중요시하여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음악의 윤리적 적용보다는 감정적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아까 바로크 시대 얘기했죠?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정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윤리적 기능이 중세에도 윤리적 기능이 중요시 됐지만 르네상스에 들어서 윤리적 작용보다는 어디에? 감정적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특히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감정을 음악에 표현한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 시대 음악가들은 적극적으로 감정을 음악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어. 그러나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이때의 감정은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작곡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작곡가들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류한 후 리듬, 선율,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을 각각의 감정들과 논리적으로 연결하였다. 청자들의 감상 역시 음악과 대응된 감정을 식별해내는 것일 뿐 가슴에 호소되는 바를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언제 시대? 바로크 시대. 그렇지? 근데 이때의 감정은 이렇게만 할게. 이때의 감정은 이렇게. 자, 다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감정미학이 그때부터 출발했죠. 중세에도 근데 고대 그리스에는 윤리적 영향, 중세에도 윤리적 영향. 근데 르네상스 들어와서 윤리적 작용보다는 감정적 효과. 특히 바로크 시대에는 감정을 음악에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하지만 이때의 감정은 어떤 감정?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감정을 뜻하는 것. 이렇게 됐어요. 이때 바로크 시대 음악에서의 감정이 가지는 의미야. 그지? 다음, 바로크 시대 본격화된 음악에서 감정미학은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이제 낭만주의 시대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낭만주의로 이행이 진행되면서 작곡가 자신이 느낀 주관적 감정이 음악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감정의 의미가 작곡가의 주관적 감정으로 바뀌면서 자, 감정의 의미가 바뀌었지? 앞에 바로크 시대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는데요?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감정을 뜻하는 것이야. 근데 낭만주의에서 이때 감정은 작곡가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바뀌면서 작곡가는 자신의 개성이나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자에게도 작곡가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음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해졌다. 이렇게라고 나와 있고 1, 2가 나눠지겠죠. 1은 작곡가는 그 다음에 청자에게도 이렇게 되겠죠. 낭만주의 음악에서 음악이 자율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중시되면서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술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됐죠. 중세국어에서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술로 인정받게 된 것. 이렇게. 자,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감정미학에 대해서 말했죠. 자, 감정미학은 언제 출발했다고? 언제 본격화된 개념이죠? 바로크 시대. 그러면 음악과 감정을 연결지은 거 언제부터? 언제부터? 내가 물어보는 모든 것들은 니네 머릿속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꺼내는 거야. 언제부터? 고대 그리스. 이때는 음악을 무슨 기능으로? 어떤 역할? 교육적 기능으로 썼지. 그지? 중세 때도 음악을 교육적 기능으로 썼지? 그러면 이제 교육적 기능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들어간 거 언제부터? 언제부터? 바로크부터. 그때 바로크 시대의 감정은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감정이야. 바로크 시대 감정과 관련된 고기를 보면 돼. 그러다가 주관적인 감정으로 넘어간 건 언제? 어느 시대? 낭만주의 시대가 된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감정미학의 변천사죠. 자, 가와 관련된 걸 한번 봤으니까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가부터 볼게요. 가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자, 학자들의 견해 나옵니까? 가에? 학자들이 나와 안 나와? 학자들이 나왔다면 동그라미 친 거에 뭐가 있겠니? 학자가 있겠지. 여기는 시대만 나와있지 학자는 안 나와있죠? 1번 틀렸습니다. 음악이 감정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예술로서 음악이 갖는 가치를 특정 시대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음악의 감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번 X. 나는 냅두고요. 5번 가나는 모두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며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 얘도 X지? 그럼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 X 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풀 땐 키워드 보란 말이야. 르네상스 시대 이전, 바로크 시대 이전, 바로크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들의 바로크 시대, 낭만주의 시대 이렇게 돼서 키워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가보자. 르네상스 시대 이전 음악에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없었대. 자, 음악과 감정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지? 음악과 감정의 관계 언제부터? 고대 그리스부터. 틀렸어요. 르네상스 이전에는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문단에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대 그리스부터 해. 틀렸어요. 2번. 바로크 시대에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 바로크 시대. 음악을 들으면 마음에 느끼는 감동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바로크 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크 시대 어디 나와 있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크 시대의 본격화된 개념이다 라고 말하고 바로크 시대 음악에 대해서는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자, 바로크 시대 음악을 들으며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아니지. 이때의 감정은 뭐라고 그래서? 일반화되고 객관화된 감정인 거야. 그래서 청자도 음악의 선율 속에 있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인지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두 번째 문단 밑에 줄 보면 청자들의 감상 역시 음악과 대응된 감정을 식별해내는 것일 뿐 가슴에 호소되는 바를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가슴에 호소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얘도 틀렸어. 맞아? 다음. 바로크 시대 이전에는 작곡가의 개성과 독창성이 기초한 창작 활동이 강조되었다. 바로크 시대 이전이야. 바로크 시대 이전이니까 언제가 되겠니? 뭐 중세라든지 고대 이전이겠죠? 작곡가의 개성과 독창성이 기초한 창작 활동이 계속돼. 그런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얘도 X. 바로크 시대와 낭만주의 작곡자들의 감정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달랐죠? 바로크 시대의 감정은 어떤 거? 객관적 일반화되는 거. 낭만주의는 주관적인 거. 작곡가의 주관이죠? 네, 틀렸네요. 낭만주의 시대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중시됐다. 얘 맞죠? 5번이 되겠죠. 이렇게 5번. 의외로 답은 이렇게 되게 쉽게 나옵니다. 얘 니네 거랑 내 거랑 페이지가 좀 다르다.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책이 그러네. 다음. 얘는 안 나온 거니까 됐고요. 얘도 나죠? 나를 통해서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가나 보니까 가나 보고 할게요. 이거 혹시 기억 있니? 본문에? 기억. 있다고 여기는, 자, 간주하다는 말 쓸 수 있습니까? 예, 맞죠. 답 몇 번? 1번.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이라면 1번이죠. 자, 나 가볼게요. 낙을 갈게요. 선생님이랑, 자, 낙을, 얘도 문단번호 써볼게요. 1. 좀 페이지 구성이 좀 다를 거야. 2, 3, 4. 4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항상 화제나 논제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나서 이 글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이 화제가,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은 음악이 슬프다라는 일상적 어법에 대한 분석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라고 했어. 무생물인 음악에 슬프다라는 수로가 적용될 때 생기는 논리적 모순에 주명한 거야. 야, 음악이 슬프다. 말이 안 되잖아. 음악이 슬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논리적 모순에 주목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환기론과 인지론의 입장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밑줄 그어도 될 것 같아요. 두 입장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음악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달랐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려면 뭐겠니? 이 다음에 나오려면 뭐겠어? 음악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달랐다는 게 나오겠지. 중심화제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싹 다. 여기. 음악이 슬프다라는 이 논리적 모순에 주목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식은 환기론과 인지론의 입장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는데, 두 입장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건 동의해.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서는 서로 달랐다라고 말하지.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구성상 환기론이 먼저 나오니까 환기론에서 음악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뭐가 인지론에서 음악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각각 나오겠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하면 글 읽기 전에도 앞으로 나올 내용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환기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매트 러버스는, 자, 매트 러버스 나오고요. 선생님 환기론에다 네모 한번 쳐놓을까 봐요. 여기 무슨 론? 환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우리가 찾을 건? 음악이 감정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거잖아. 첫 번째 문제 중심하자잖아. 음악이 슬프다라는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음악이 감정 어떻게, 그럼 환기론에서는 음악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가보자. 음악이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환기함으로써 그 감정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음악이 슬프다를 음악이 내게 슬픔을 불러 일으킨다로 해석하면서 음악이 아닌 청자를 주체로 보는 것이다. 매트 러버스는 음악을 들으며 청자가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이러한 청자의 주관적 감정에 근거하여 그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그 감정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감정의 주체는 누구? 청자. 음악이 아니야. 듣는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환기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청자의 주관적 감정에 근거하여 그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환기론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데 부합하는 이론이지만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음악이 지닌 속성이 아닌 개인의 가변적이고 주관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론의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인지론의 비판을 받는 이유. 중심 문장은 선생님은 여기 환기론. 그러면 음악이 슬프다라는 말은 음악을 들으면서 누가 청자가 특정 감정을 뭐 하는 것이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는 이제 의와 한계가 나와 있겠지? 의와 한계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환기론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겠니? 인지론 나오겠지. 그러면 똑같아. 인지론 네모 쳤고 사람도 나오겠죠? 킵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여기도 주장한다가 첫 번째가 밑줄이었잖아. 아마 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면 인지론에 대한 설명 나올 거고 의 및 또 한계가 나오겠지. 또 그런 되게 비슷하게 구성이 되니까. 키비는 음악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음악이 특정 감정에 대해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청자가 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지론이야.
청자는 그 음악을 듣고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인지한다는 거. 얘 슬픈 음악이구나, 슬픈 노래구나 이렇게 인지한다는 거지. 이게 인지론이죠. 그럼 밑줄은 어떻게? 청자의 감정과 무관하게 음악이 특정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청자가 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인지한다고 주장한다라는 얘기. 그냥 음악에다 슬픔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안 슬퍼. 슬픔의 감정이 드러나는 건 아닌데 이 음악은 슬픈 음악이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무생물인 음악이 감정의 주체가 될 수 없지. 무생물이 슬플 수는 없잖아, 음악 자체가. 그래서 음악의 표현적 속성이야. 음악의 표현이 슬프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음악이 슬프다를 음악이 슬픔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표현적 속성은 동그라미, 표현적 속성의 개념이 나옵니다. 표현적 속성은 리듬이나 선율,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음악은 선율, 화성 이런 형식적인 요소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키비는 짧은 몇 마디의 형식적 요소에 특정 감정이 단편적으로 구현되어 있어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그 감정을 인지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인지론은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환기론은 뭘 받는다?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됐지? 그럼 이제 원래 글이 끝나야 되잖아. 글이 끝나야 되잖아, 원래 여기서. 근데 로빈슨이 나와.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로빈슨은 상상 이론에서 음악이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은 지녔을 뿐 아니라 청자에게도 다양한 감정을 환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거 뭐 한 거야? 니네 둘 다 싸우지 마. 둘 다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주장입니다. 무슨 론? 얘는 상상 이론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건 두 가지 다 본 거야. 음악이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녔어. 표현적 속성에 해당하는 뭐였죠? 뭐 선율, 화성 이런 거지. 청자에게 다양한 감정도 환기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거는 환기론 거, 얘는 인지론 거야.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감정의 주체로 음악 내 허구적 존재인 페르소나를 상정하는데 여기서 페르소나 동그라미죠. 페르소나의 개념이 나오니까 감정의 주체가 누구라고? 감정의 주체가 누구? 페르소나. 환기론에서는 감정의 주체가 누구였죠? 감정의 주체는 누구였어? 환기론에서는? 찾아야지. 그렇지. 청자야. 인지론에서는 감정의 주체가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어요. 감정의 표현적 속성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럼 여기서는 감정의 주체 누구라고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음악의 형식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청자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져 청자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를 말한다. 우선 세모. 우선 로빈슨은 작곡가에 의해 리듬, 선율, 화성 등의 움직임에 감정의 흐름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현적 속성이죠. 그걸 통해서 감정의 흐름이 구현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음악 속 페르소나가 감정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고 페르소나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청자는 그 감정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감정을 인지하는 거야. 또한 로빈슨은 음악이 페르소나의 감정뿐 아니라 또 다른 감정들도 청자에게 환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청자가 느끼는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 청자가 느끼는 실제 감정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했고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우선 1. 슬픔을 선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현할 수 있어. 두 번째, 페르소나를 통해서 그 감정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세 번째, 페르소나의 감정뿐 아니라 또 다른 감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론과 환지론을 짬뽕 시켜놓은 거야. 이렇게 로빈슨은 상상 이론을 통해 인지론과 환기론 입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라고 됐죠. 이렇게. 자, 나가볼까요? 첫 번째 중심화제는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이죠. 인지론과 환기론 모두 음악의 정서 표현성은 인정하지. 아니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가 차이가 있었던 거야. 첫 번째, 환기론의 대표하는 사람 누구? 매트 러버스는 음악이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어떻게 한다? 환기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감정의 주체는 누구로 본 거고? 청자로 본 거고. 두 번째, 인지론의 대표하는 사람 킵이지. 얘는 청자의 감정과 무관하게 음악을 특정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 표현적 선율이나 화성이나 리듬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청자는 그걸 뭐 한다? 인지한다고 본 거야. 그래서 상상이론에서 누구는 로빈스는 음악이 표현적 속성을 지닐 뿐 아니라 청자에게 다양한 감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거지. 그래서 감정의 주체로 누구를 내세운 거야? 페르소나를 내세운 거야. 그럼 일단 작곡가는 표현적 속성을 통해서 감정의 흐름을 구현해. 그럼 페르소나가 감정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고 페르소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청자는 그 감정을 인지하는 거야. 또 페르소나와 다른 감정으로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본 거지. 이렇게 해서 인지론과 환기론의 입장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해석을 내놓은 게 된 거야. 됐나요? 자, 2개 다 고를 수 있겠죠? 철학자들의 논쟁을 소개하며 시대별로 음악관이 달라진 원인과 결과 논쟁이 나와요? 아니요.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두 관점의 차이를 밝혔죠. 무슨 논과 무슨 논? 인지론과 환기론. 정서 표현 방법. 그 관점들을 절충한 이론. 무슨 이론? 상상이론. 다 몇 번? 몇 번? 4번. 됐고요. 음악의 정서 표현성 있는 농제. 나와 관련된 글이네요. 나 한번 가봅시다. 음악이 슬프다가 하는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맞습니까? 네. 찾아봐.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환기론은 인지론이 청자의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뭐에 대한 비판이니? 인지론에 대한 비판이지. 몇 번째 문단? 아니, 세 번째 문단. 인지론에 대한 비판이니까. 환기론에 대한 비판이 두 번째 문단이고 얘는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아니야. 환기론은 인지론, 이거 맞습니까? 맞지? 그럼 얘는 환기론이 비판하는 거지. 그럼 얘는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환기론이 청자의 감정을 음악이 지닌 속성에서 찾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맞습니까? 얘도? 네. 두 번째 문단 맞아요. 환기론과 인지론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얘는 몇 번째 문단? 공통점이잖아.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나와 있죠? 오케이. 환기론과 인지론 모두 음악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 변화를 인정한다? 야, 음악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 변화. 이거 누구 거지?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적 변화. 인지론이야, 환기론이야? 환기론. 인지론 아니겠죠? 다음 몇 번? 5번. 오케이. 자, 83번. 얘는 어디를 바탕으로 하냐면, 어디를 바탕으로? 나를 바탕으로. 나를 바탕으로 AD야. 나는 슬픔에 대한 세계의 자장가 중 하나로 불리는 브람스의 간주곡. 이거를 피아노로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그죠? 처음 몇 마디 피아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슬펐다. 그리고 그 슬픔은 점점 나에게 서러움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부분에서 작곡가가 불협화음을 통해 구현하려고 했던 슬픔을 느낀 친구와 달리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 세 박자이지만 중간에 2박처럼 들리도록 구현된 리듬에 따라 내 감정도 바뀌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죠? 한번 가보자. A. 처음 몇 마디 피아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슬펐어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메트로버스는 청자가 음악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한 것을 설명한다. 메트로버스. 무슨 론? 환기론. 청자가 음악에서 감정을 경험한 것. 맞습니까? 네. 맞아요. 좋아. A의 슬펐다는 키비는 청자가 슬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인지한 것으로 여기겠군. 키비는 무슨 론? 인지론이지. 얘도 맞습니까? 네. 예, 니네는 본문 보면서 풀면 돼. 선생님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자, B에 그리고 슬픔은 점점 나에게 서러움으로 다가왔다야. B의 서러움으로 다가왔다를 메트로버스는 음악이 청자에게 서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 무슨 논이야? 환기론 맞지? 오케이. C. 작곡가는 불협화음을 통해 구현하였던 슬픔을 느낀 친구와 달리 나는 경쾌함을 느꼈지. 똑같은 음악인데 서로 다른 감정을 느꼈네.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는 로빈스는 청자의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불일치한 것으로 보겠다. 맞습니까? 예, 얘도 맞네. D. 리듬이 바뀌었죠? 내 감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리듬에 따라 내 감정도 바뀌고 있었다는 로빈스는 감정의 주체가 작곡가에서 청자로 번갈아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자, 로빈슨에서요. 감정의 주체는 누구라고 하죠? 감정의 주체는 누굽니까? 로빈슨. 누구? 페르소나입니다. 맞아요. 페르소나죠. 그래서 감정의 주체가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그치? 페르소나와
일치하지 않는 페르소나의 감정인 거죠. 그죠? 페르소나 상호작용하면서 페르소나의 감정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페르소나 다른 감정도 느낄 수 있죠. 근데 감정의 주체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틀렸어요. 5번이죠. 자, 요거 잘 봐요. 이게 예술 지문이잖아. 예술 지문은 항상 뭐랑 같이 엮여요? 사회, 문화, 과학, 기술, 그 다음에 인문, 예술 이렇게 엮여요. 그러니까 예술은 항상 인문이라고 엮여요. 여기는 감정 미학이니까 인문하고 예술하고 적절하게 섞여 있는 글이란 말이야. 그 인문 예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견해야. 철학자의 견해. 어떤 학자의 견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견해를 보이는 사람하고 비판하는 사람하고 비판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중요하다? 비판당하는 사람 중에 비판하는 사람이 중요해. 비판 무조건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비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달라져요. 자, 해봅시다. 누가 하는지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가하나에 대한 해강의 평가로 적절한 거. 해강 어디 나오니? 여기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니? 이 사람의 평가야. 이 사람의 평가. 그럼 보기가 완전 중요하겠지?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해강은 감정이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별개라고 보았다. 음악이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고 여긴 기존 음악론에 반대하였다.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고정된 대응관계로 파악한 점과 음악을 도덕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해강은 음악의 본질은 자연이므로 자연을 닮은 조화로운 음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높낮이, 빠르기, 강약 등에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얘는 아름다움이 어디 있다는 거니? 형식적인 아름다움이야. 그리고 이러한 음악에 의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 발출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자, 음악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다는 거야? 음악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다? 자연을 닮은 조화로운 음악.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겠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얘는 무슨 놈과 비슷합니까? 인지론? 환기론? 뭐와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환기론하고 비슷하죠? 자, 가보자. 이 사람의 견해입니다. 해강은 가에서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중요시한 중세 음악관에 반대하고, 맞습니까? 어서 찾으라고, 여기서 찾으라고. 도덕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점을 비판했다. 맞죠? 이거 본문 안 봐도 돼. 이것만 보고 풀어도 돼. 이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거니까. 가에서 음악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한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을 비판하였군. 음악과 감정을 연결한, 음악과 감정을 뭐라고 보고 있는 거야? 별개라고 맞잖아. 얘도 맞는 말이죠. 해강 음악이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고대 그리스 철학자 입장을 부정했다. 맞죠? 에토스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부정했잖아요. 교육적 기능. 해강 나에서 음악의 형식적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고 본 킵의 관점에 동의하겠군. 동의하겠냐? 음악에 감정이 드러나 있다고 봐? 아니지. 음악과 감정은 별개란 말이야. 음악과 감정이 고정된 대응관계 파악한 점, 얘는 별개야. 얘 틀렸죠. 답 몇 번? 4번이겠죠. 감정을 구현할 수 없어요. 음악에는 자연을 닮은 조화로운 음악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인 거고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음악 자체에다 감정을 실을 수 없다고 본 거야. 해강은 나에서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근거에 설명한 메트로베스 입장을 수긍하겠고, 맞잖아. 개인의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마지막 문제 갑시다. 풀었네요? 네. 85번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독서 여기까지.